안녕하세요. 커리어는 직선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커넥팅 더 다츠 팟캐스트 진행자 UNC 채플리 정치학과 김재현 교수입니다. 오늘 모신 이번 시즌 세 번째 게스트는 고려대 국제대학 맞죠? 제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고려대 국제대학 글로벌 한국 융합학부 박성경 교수님입니다. 네, 네, 뭐 안녕하세요. 박수를 이렇게 박성경입니다. 소리 없이 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없는 박수. 저는 조심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좀 조심하려고. 왜냐면은, 같은 정치학자니까, 이게 한번, 얘기를 깊이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가기 때문에, 음, 어, 음, 숨을 한번 쉬고, 너무 흥분하지 않도록. 네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좀 정치학 얘기를 하지 말고, 아니다, 정치학 네, 얘기는 네, 하죠. 네. 교수님의 오리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성장 배경과 자라온 과정이, 본인이 정치학자, 오늘날 연구하는 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스토리를 한번 듣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되게 좋은 팟캐스트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정치학자 중에 한국 정치를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더 이제 훌륭하고 우수한 학자들이 많으실 텐데, 왜 김재현 교수님께서 굳이 저에게 이런 자리를 나오게 하셨을까를 잠시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질문이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형적인 어떤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 배경이나 과정과는 조금 다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뭔가 앞으로 학문의 길이라거나 혹은 대학 생활을 하는 이제 우리 오디언스들에게 좀 다양한 길을 보여줄 수 있어서 초대하지 않으셨냐라고 짐작을 좀 해봤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교수님들, 연구자들은 사실은 좋은 집안 출신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한 좋은 집안이라는 건 돈이 많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일단 부모님들이 대학 교육을 받으셨고, 그리고 학문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좀 있으신 그런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는 약간 요런 가정 환경에서 크신 분들이 대부분 학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유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뭐 이제 가족 환경이, 가정 환경이 만드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완전히 그런 거리가 멀고요. 그러니까 저 이제 고향은 창원입니다. 경남 창원인데 산업단지가 많이 있는 도시고요. 애초에 박정희시대 때 계획도시로 만들어졌고 도시의 절반이 공단이고 절반이 주거지인 그런 아주 전형적인 산업단지고요. 당연히 이제 저희 아버지는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에 이제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공단도 산업단지도 사실은 전문직인 기술직 같은 경우는 되게 고소득 고연봉에 좋은 이제 직장인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도 가장 이제 낮은 위치에서 일하셨던 평생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자가 되는 집안에서 큰 자녀라고 보기는 좀 힘들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기억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세상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러니까 정치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기억하는 네, 네. 그러면 기억하는 부모님과 무슨 가족 간의 정치에 대한 대화가 오간 적이 있나요? 직접적으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한 건 오히려 제가 커서였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제가 얘기를 하면 들어주시고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렸을 때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데 이제 친구들을 보면 이제 저희는 산업단지에 부속된 동네였기 때문에 모든 주거지가 다 이제 공단의 사원 아파트였거든요. 그럼 이제 아, 회사별로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그 음, 아파트 안에 이제 소위 말하는 좋은 층에는 뭐 이제 부장님, 과장님이 사시고, 직급별로 약간 이런 이제, 네, 그 회사의 계급에 따른 주택 계급 같은 것들이 좀 보이는 그런 재밌네요. 거였고, 네, 음, 아침에 이제 아침에 동네를 딱 보면 그 통근버스가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들이 음, 다 타고 가시고, 어린이들이 다 이제 등교를 하고 한 두세 시쯤 되면 3교대를 하니까 두 번째 교대 음, 통학버스가 또 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되게 그 거주 환경 자체가 뭔가 산업 구조, 그다음에 경제적인 불평등 어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볼 수 있게 됐던 그런 것 같았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정치 문제, 사람 사는 거에 대한 문제 이런 게 관심이 좀 많았던 것 음. 같아요. 그러면 근데 그때 이제 네. 누가 어느 아파트에 몇 층에 산다고 하면은 대충 부모님이 어느 공장에 어느 직급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나요? 일단 아파트 이름을 들으면 어느 회사인지를 아는 거고요. 네. 그리고 호칭 자체가 약간 군인 아파트들처럼 호칭 자체가 아, 무슨 부장님 딸,
뭐 어떤 대리님 아들 이제 이렇게 그렇구나. 불리는 그런 동네가 완전히 그냥 들어가죠. 대놓고 얘기하구나. 저는 이렇게 뭔가, 네네. 은근히 그 눈치로서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냥 대놓고. 아니죠. 네, 네. 80년대니까요, 그때는.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음, 뭐 소설책 같은 거 제가 어렸을 때 소설책 좋아했었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순수 소설보다는 조금 사회적 음, 맥락이 있는 사회 비판적인 소설들을 좀 음, 좋아했었고요. 네, 그런 게 제가 그 정치학자가 되는데 어떤 음, 정서적인 영향을 좀 많이 음,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점부터 음, 먼저 얘기를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대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면서 주변에 이제 동료학자들을 만날 때마다 저의 배경이 되게 이제 예외적인 걸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개천의 용 같은 건데 학계에서. 근데 그게 저에게 되게 근본적인 자신감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혹은 내가 이런 환경에서부터 공부를 했는데 훨씬 더 나보다 공부를 잘한 학자를 만났을 때, 아, 저분은 저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아주 우수한 분들을 볼 때, 그 항상 부러워하고 배우려고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그다지 느끼지 않는다. 그런 이제 그 어떤 근본적인 자신감, 그게 있는 장점이고요. 또 이제 그 반대로 단점이라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되고 싶은 이상과 욕심은 저 위에 있는데 현재 나의 수준은 현실에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 사이의 갭을 줄이는 게 중요할 텐데 그 갭이 점점 안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노력을 하는 만큼 욕심이 더 생기고 이상은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계속 요 갭이 쭉 이렇게 유지되면서 그 갭으로부터 오는 괴로움, 나의 탁월함이, 그러니까 주변의 동료들의 뛰어난 탁월함에 비해 나는 너무 평범하다라는 그 괴로움이 네, 그 학자로서 평생 따라가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의식, 괴로움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아버지가 공장 돌아가셨지만, 이제 공장 노동자이기 때문에, 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비슷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저는 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한 곳에 쭉 산 게 아니고. 아이고, 그러면은 근데 그렇구나. 그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해도 선택의 여지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음, 법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경제학을 택한다든지 왜 그 중에서도 하필 정치고 그 중에서도 하필 정치학으로 그 방향을 잡았는지. 저는 그 제가 가진 장점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스스로에 대한 판단을 메타인지를 되게 잘한다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절대로 그 고시를 통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법대 고시는 같은 애초에 음, 네, 이거 외울 수 없다. 저는 그 많은 법전을 외울 수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고시는 아예 이제 생각도 안 했고요. 뭐 경제학,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경제학을 했으면 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이제 정치학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드는데, 아 그때는 또 그래요. 숫자 음,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가지고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라는 것과 음. 근본적으로는 이제 사실 학부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뭔가 어떤 정치학을 딱 하겠다거나 아니면 뭐 교수가 되겠다거나 이런 뚜렷한 목적이 없었어요. 일단은 사실은 그냥 흔한 한국의 그 고등학생들처럼 대학을 가는 게 혹은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가장 큰 목표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집안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세 개의 대학이 아니면 서울을 안 보내준다. 그 당시만 해도 아, 저 사실은 똑같아요. 그 딸을 멀리 보내는 게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은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방에 국립대가 네네. 있는데 거길 가야지 왜. 그럼요. 네네. 그럼요. 훨씬 더 사실 가깝고 좋은 국립대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제 부담이 덜 되는 이제 옵션이 있으니 세 개가 아니면 안 보내준다라고 정말 딱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3 때까지 목표는 뭐 진로, 뭐 전공 이런 거보다는 그 세 개 대학에 무조건 붙어야 된다라는 되게 세속적인 목적으로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을 와서 이제 현실적인, 당황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세속적이라기보다는 네네. 현실적인. 현실적인, 그쵸. 대학을 와서부터 이제, 처음엔 영문과를 이제 갔는데, 사실은 문학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문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비평을 해볼까라고 되게 진지하게 오래 고민을 했었거든요. 문학평론가가 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야말로 정말 재능의 영역이고, 평론가들도 사실은 문학적인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소설책을 읽고 평론을 해도 작품의 내용 평론을 하는 경우보다는 뭐 작가의 시대적 배경 혹은 작품이 유명해진 어떤 사회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더 음, 많이
그렇죠. 보더라고요. 음, 네, 그러면서 점점 제가 이제, 이거 인문학 쪽보다는 사회과학 쪽이 맞나 보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커리어에 대한 고민보다는 사실은 이제 제가 학부를 다닐 때 한국 정치의 상황이 지금의 저를 여기까지 좀 끌고 오는데 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학부가 연도를 말하면 이제 나이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구나. 뭐, 네, 네. 예. 대통령이 누구였죠? 상관없겠죠?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신가요? 제 이제 2002년의 네, 상황이 사실 네, 저의 네, 인생을 많이 바꿨는데, 이제 네, 네. 2002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그 다이나믹한 상황들이 있었죠. 그게 되게 저를 이제 매료시켰는데, 뭐, 대통령 개인이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이 너무 흥미로웠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당연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정당 내에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후보가 결정되었던 것들. 그러니까 정당 내 개혁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아웃사이더 정치인을 대통령 후보까지 만드는구나. 그리고 어떤 그 과거의 민주화운동서부터 학생운동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시민운동으로 바뀌면서 전혀 운동에 기반이 없었던 평범한 시민들이 이 아웃사이더이고 아무도 몰랐던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내기까지도 하는구나. 이게 너무 이제 매력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 이제 현실 정치에서 벌어지는 이슈들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뭐 유권자 운동도 되게 열심히 했었고요. 그때 이 유권자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은 좀 선거 제도가 다른데요. 한국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부재자 선거동료? 투표가 있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뭐냐면 내 주소지에 내가 살고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살면 부재자 투표를 미리 신청을 해서 종이를 우편으로 받아가지고 다시 내가 우편으로 투표하고 보내야 되는데 번거로운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뭐 이제 사전 투표가 되니까 어디든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안 그래서 미국식이죠. 미국 그 여전히 제도를 바꾸는 그렇게 운동을 하고 좀 오래 있습니다. 했었습니다. 미국은 네. 여전히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하죠. 예, 미국은 아직 그렇게 예, 하죠. 예, 예,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꾸는 운동을 좀 열심히 했었고요. 근데 그 제도적으로 바꾸는 게 힘들어서 최소한 그때 성북구의 성관이랑 협의를 해서 고대 안에 2천 명의 신청자를 받아오면 고대 안에 부스를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이제 약속을 받아서 그 2천 명 받는 운동도 했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좀 조금 정치 사회 개혁 운동 같은 것들을 학부 때 특히 3, 4학년 때 되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딱, 정신을 딱, 차려보니 딱, 4학년인 거예요. 딱 이제 그 저희 정착을, 학부 때도 취업하기 힘들었잖아요. 네. 정착을 정말 아니, 정착을 정말 좋아하셨네요. 저는 그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없었거든요. 그 대학원을 가서, 그러니까 박사 과정에서 이론으로 정착을 좀 제대로 배우고, 이제 그 다음에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조금 생기게 되는 경우라서,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물론 정치학과 내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긴 하죠. 약간 세대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요. 확실히 예전 세대 선생님들은 현실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정착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 저희 또래부터는 사실 이제 교수님처럼,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이게 재미있어서 공부를 하다가 사실은 현실을 좀 알아야, 그러니까 도메인 널리지가 있어야 연구가 되니까 이제 현실을 관심을 가지게 되는 순서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약간 올드스쿨 스타일이어서 아니, 경계선. 이제 그 한국에서 우드스크까지는 아니고, 벌어지는 상황, 경계선. 네. 네. 경계선, 그렇죠. 네. 중견, 네. 그래서 뭔가 정치로, 현실 정치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그냥 그때그때 소비하지 않고 이게 뭔가 어떤 근본적인 이유와 원리가 있을 텐데, 뭔가 이게 만드는 구조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를 궁금해 하면서 정치학을 이제 공부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때 학부 때 교수님들께서 너무 이제 수업을 재밌게 잘 해주시고 이래서, 자,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였나 보다라는 걸 이제 거의 졸업할 즈음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졸업하고, 그 다음에 바로 대학원을 가셨나요? 아니면은 좀 갭이 있는 상황에서 대학원 진학을 네, 하신 건가요? 네, 학부 졸업하고, 이제 사실 처음에는 대학원을 가고 교수가 되는 일이 너무 너무 저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맞지 않는 너무 먼 이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살아온 배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공부는 정말 이렇게 학문 집안에서 자란 그런 자제분들이 하시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이 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막연한 어떤 선입견이 좀 있어서, 사실 이제 학부 졸업할 때는 취업 준비를 했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학부 다닐 때도 지금 못지않게 취업이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그때도 뭐 회사 100개 지원하면 두세 개 붙는 그런 시절이었고, 소위 스펙이 좋아야 취업이 되는
상황인데 저는 대학 생활의 절반 이상은 이제 뭐 정치운동하고 정당개혁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스펙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줄줄이 다 떨어지는 거죠. 취업이 다 안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말고 일단 그래도 가장 하고 싶은 거를 한 번은 해보자. 그 사실은 석사라도 해서 공부의 한을 좀 풀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학원을 들어가 보니까 그 교수가 되는 길은 특별한 어떤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집안의 배경이 있는 사람만 된다라는 건 저의 선입견이었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고, 사실 누구든 공부를 잘하면 당연히 공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한국에서 석사 생활할 때도 정말 많은 걸 배웠고, 특히나 뭐 이제 동료 연구자들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제 학문의 그 주제에 대한 관심사들 같은 경우도 되게 이제 많이 정리가 좀 되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로서의 그러니까 학부생은 대부분 소비자잖아요. 소비자로서의 정치학도에서 생산자로서 정치학자가 되는 그 약간 중간 과정을 이해하는 게 석사 생활의 가장 큰 이제 소득이었었는데 유학을 가서부터는 이제 오히려 되게 맘 편하게 공부만 하면 되니까 되게 좋았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 다리를 태운 거잖아요. 이제 20대 후반이고 유학까지 왔고 여기서 내가 살아남지 않으면 나는 이제 갈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차라리 고민하지 않고 뭐 나의 사회 경제적 배경 같은 건 이제 잊어버리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 매번 훌륭하게 스타이펀드를 제공해 주시니 주는 돈으로 행복하게 알바하지 않고 정말 공부만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사실은 박사과정 생활은 학자로서 괴로움도 있었지만 생활인으로서는 되게 마음 편했던 거는 또 저 똑같아요. 그 그런 면은 제가 또 갑자기 박사과정 생각나네요. 있을 네. 때 초반에는 그 뭐야 패밀리 하우징이라고 버클리에서 조금 떨어진 그쵸. 곳에 제가 이제 유학 결혼하고 유학을 갔기 때문에 이제 아내와 네. 같이 거기 살았는데 그때 그 살았던 집이 저희가 투베드였어요. 그러니까 방 두 개 있는 아파트였는데 그 제 친구들 중에는 그 집에 불만이 많은 그 주변 이웃 중에 그 집에 음,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꽤 됐어요. 왜냐면은 미국에 좋은 집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비교하면은 그 음. 패밀리 하우징이 그게 뭐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좋은 집에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불평 없이 아주 행복하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그 자연스럽게 저희 3번 질문으로 그 유학을 가서 어 사실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이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다시 만약에 지금 유학을 갈 수 있으면 정말 그렇게 안 살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이제 고군분투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고군분투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1번은 영어가 부족한 것이 가장 이제 컸었고 2번은 그러니까 되게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자신 있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100%만큼 표현을 못 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위축이 되는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가 어쨌든 살아남아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NIU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되게 인터내셔널한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동기가 20명이었는데 그중에 미국인이 6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인종적으로 세컨 메조리티가 한국인이었거든요. 저희 동기 한국인이 저까지 4명이었어요. 그게 이제 홍지영 교수님, 강우찬 교수님, 그리고 박주영 교수님 이렇게 4명이고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잠깐만요. 나머지 네. 동기 중에 4명이에요. 같은 네. 기수에. 아, 그러면 정말 같은 동기 많네요. 저희 같은 엄청 동기 많은 거죠. 중에. 와, 그건 진짜 네. 많네. 진짜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근데 뭐 저희 동기가 조금 4명이라 많긴 했지만 그 위에 코호트도 한국 분이 계속 한 분씩 두 분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인터내셔널한 학교였고 그리고 이제 남미 출신 친구들도 진짜 많았고 저희 베프는 이제 브라질 출신이고 이런 것처럼 되게 인터내셔널한 학교라서 제가 영어를 못하고 어떤 그 미국식 스타일로 교수님들께 다가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으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처음이라 적응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에이시안들의 약간 그런 이제 자신감 부족하고 되게 샤이한 태도들이 그럴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얘는 그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거야라는 그 믿음이 있는 학교였어서 초반에 좀 고생을 해도 그 어떤 위기감을 좀 덜 느끼고 천천히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던 환경이 이제 에다유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NIU는 그 비교 정치가 제일 이제 강한 학교거든요. 비교 정치는 정치학은 말 그대로
이제 정치를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한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혹은 시민들이 국가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다루는 학문인데 이게 참 비교 정치는 정의가 어렵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국가와 국가 간 관계를 다루는 거 국제 정치인데 그거 빼고요.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정치 철학 빼면 나머지 전부 다 비교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치학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비전공자들에게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대의 정치학과는 이제 여러 주제 중에서도 조금 이제 현장에 나가서 그 나라 현장의 어떤 정치적인 제도나 사람들의 다이나믹을 연구를 하고 그걸 되게 강한 방법론으로 풀어내는 게 장점이 있는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많은 동기들이 보통 보면 아프리카에 필드워크 가서 실험하거나 현장 실험하거나 랩 실험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 되게 이제 많이 했던 연구들이 뭐 여론이나 선거 이런 것도 많이 하긴 하지만 좀 그 나라의 정치 역사적인 맥락을 놓고 왜 현재 이런 결과들이 생겼는지를 다루는 그런 조금 더 역사적인 비교 역사적인 그런 이제 터치가 있는 주제들도 또 되게 많이 하던 학교였었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정치학자다 보니까 그 얘기를 쭉 들으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교수들 얼굴이 있어요. 아, 누구 얘기하는구나. 대충 알겠는데. 또 거기까지 얘기하면 또 그 너무 깊이 가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는 음. 것으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되게 재밌게 들었던 거는 굉장히 다르네요. 저는 버클리는 사실 그렇게 인터내셔널 하지만 그냐마 다르죠. 저는 미국 정치에 됐거든요. 미국 정치에서는 제가 있을 때 제 코호트가 아니라 전체에서 유색 인종이 딱 두 명이 있었고 그 연구하는 거기서 오, 인터내셔널은 저 딱 한 명이었어요. 예, 어, 그 막 전체 한 5, 6년 차를 다 합쳐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합니다. 아, 그런 것도 있었구나. 뭐 그럴 수 있죠. 아마 네, 교수님께서 하신 그 네, 버클리가 전형적인 패턴일 것 같아요. 보통 보면 그 네네, 네, 유색인종이 뭐 한 2, 30%? 그 중에 뭐 아시아는 뭐 절반도 안 되는? 이게 약간 전형적인 비율인 것 같더라고요. 주변 뭐 시카고도 그랬던 것 같고. 네, 맞아요. 제가 그 정치학이 당시 좀 저희 백인 그리고 동기들을 보면. 남자가 많은 네, 학문이고 특히 그 성향이 제가 볼 그렇죠. 때는 그 세부 전공 안에서도 미국 정치가 조금 더 심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비교 정치는 아무래도 그 뭔가 여러 나라를 보기 때문에 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많은데 미국 정치는 정말 미국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백인들이 많고 약간 그런 성향이 보이는. 근데 조금 이제 제 후배들 보면 좀 바뀌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런 패턴이 있긴 하죠.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대학원 생활이 그 언어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사실 거기서 이제 제가 볼 때 제 경험상으로는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 약간 그 매치메이킹이라고 하는 그 지도 교수를 찾는 거, 이제 그 다음에 내 주제를 찾는 거, 그 다음에 그 주제를 어느 정도 성공을 시키는 거. 이 세 그렇죠. 가지 중에 쉬운 것은 단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교수님은 다른 길을 걸어왔는지. 네. 그, 저 세 가지 어려움 중에 저는 연구 주제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좀 비슷한데 연구 주제를 어떻게 찾느냐라고 학생들이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에 기반해서 연구 주제를 찾을 수 있고 현실에 기반해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자는 이제 우리가 쭉 논문을 읽거나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A라는 현상에 대해서 가라고 주장하는 학파들이 일군의 학자들이 있고 나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가도 하고 나도 아니고 단 것 같은데 혹은 뭐 구멍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연구 질문을 찾는 게 그게 이제 theory based인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연구를 잘 하시는 그리고 리터러처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연구 주제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항상 연구 주제를 찾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국 정치를 보면서 왜 저래? 왜 이러면서 연구 질문이 거의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생기면 그거를 놓고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 찾는 건 저는 언제나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 거죠. 교수님 말씀하신 세 번째 부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연구를 성공시킬 거냐, 어떻게 이게 좋은 연구로 되는 거냐의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은 되게 메시하잖아요. 뭔가 딱 떨어지지 않고.
그 메시한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을 주요 가설로 삼고 어떤 것들은 버리면서 이거를 연구로 만들어내느냐. 이제 이게 이제 어려움이고요. 그리고 매번 리터러처 리뷰를 새로 해야 한다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주제 찾는 건 쉬웠는데 박사과정 중에 진짜로 어려웠던 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정말 좋은 논문으로 만들어내는 시간이 이제 오래 걸렸었습니다. 근데 지도 교수님은 저는 정하는 게 그러니까 주제가 정해지니까 이 주제를 하실 수 있는 교수님들을 찾게 되는 거라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을 아시고 제가 하려고 하는 한국 정치에서부터 오는 인사이트를 비교 정치로 확장시키려고 하는 문제의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그 당시 NIU에 이제 계셨고, 이제 셰브르스키 교수님이 가장 이제 적합한 분이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 프린스턴으로 가셨지만 레노드 마첸콘이라고 이제 아프리카 베닌 출신에도 뛰어난 학자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께서 이제 커미티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히스토리컬 레거시 하는 이제 스타세비츠라는 교수님도 이제 커미티에 계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하고 싶어 했던 주제와 제가 연구지를 찾는 방식과 그거를 그 핏이 맞는 교수님들이 있었던 이제 좋은 학교에 있었다는 이제 큰 행운이죠. 사실 그게 항상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행운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의 박사과정의 가장 괴로움은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 내가 이거를 충분히 다 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에 대한 괴로움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논문을 이제 오래 썼습니다. 논문을 오래 쓴 거는 당연히 이제 논문 자체도 어려웠었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했던 논문 주제가 식민지 유산과 정치적인 안정성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생 독립 국가들이 막 독립을 하고 나서 이제 식민지 유산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좀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레짐이 운영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다 보니까 예, 한국 말고 여기서 다른 그 나라들도 알아야 돼요. 네. 빨간 깃발, 빨간 깃발. 음, 그래서 히스토리컬 레가시는 역사적 유산을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레짐이라고 얘기한 거는 정치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그 정치 체제, 민주주의, 그렇죠. 권위주의 이런 큰 체제를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이제 부연을 잠깐 하는 것.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 재밌다고 생각했던 거는, 음, 저하고 비슷하면서 달라요. 그 세 가지 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저는 그 처음 생각했던 지도 교수님하고 대학원 들어가서 실제 지도 교수하고 겹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연구 주제도 제 SOP라고 해서 그 입학할 때 쓰는 그 연구 계획서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하고 실제 네네. 연구하고 겹치는 게 다 하나도 없어요. 음, 다 오픈 케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 그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를 잘 해결했던 것이 그 나머지 두 개를 해결할 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제 지도 교수님은 음, 만족했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이 뭐랄까 이 길고 험한 길을 많이 헤매면서 가고 있더라도 뒤에서 이렇게 항상 그 든든하게 지지해 주셨던 거 그게 굉장히 컸다. 네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 박사 지원할 때 썼던 학업 계획서랑 완전히 다른 박사 논문을 쓰긴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문제의식이 한국에서 가져갔던 문제의식으로 이제 학업 계획서를 쓰다 보니까, 뭐 이제 경제적 불평등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냐, 뭐 이런 걸로 이제 학업 계획서를 써서 유학을 갔는데, 이제 사실 가보니 이제 NIU의 특징이 조금 더 이제 역사적인 맥락이나 혹은 현장에서의 어떤 맥락을 중시하는 곳이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선거나 투표 행태 이쪽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가 조금 약하고 비교 정치가 강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점점점 이제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NIU에서 제공하는 더 풍부한 연구 환경에 이제 점점 이제 그 머리를 주파수를 맞춰갔던 거죠. 이쪽이 재밌구나, 이게 더 좋구나, 그쪽을 공부를 많이 해가면서 그럼 나는 이제 뭘 할 수 있지? 이제 이렇게 연구 주제를 찾아갔었어요. 박사 유학 갈 때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은 완전 다르죠. 그래서 그 요즘 이제 유학 준비한 친구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뭐 어떤 주제를 해야 뭐 어드미션 확률이 높아지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진짜 그런 말도 건 안 되는, 없다. 말도 안 되는 그죠? 생각이에요. 아니, 왜 그런 그죠? 생각을 하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죠? 그죠? 진짜 그래요. 그런 거는 없다. 항상 그러거든요. 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거지. 그런 건 없다. 이게 수능처럼 이렇게 이 대학 입시 지원하듯이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의 케이스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이제 교수님들이 다
박사 지원할 때 학업 계획서랑 논문이랑 완전 다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해주죠. 그리고 실제로 갑자기 얘기 약간 딴 데로 생각하긴 하지만 그 SOP를, 저는 이제 제가 심사도 하잖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네. 뭐 특정 주제냐, 방법론 썼냐,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사실 그 학생의 역량을, 지원자의 역량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자기가 말한 연구 주제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거를 그 연구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보이느냐, 그런 거죠. 그게 다예요.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참, 한두 문단만 봐도 이 친구가 이 주제를 얼마나 고민을 하고 이 단어를, 그러니까 쓰기까지 어떤 고민을 했을까가 보이는 이제 학업 계획서가 있고, 그냥 그럴듯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게 있고, 근데 그게 참 느낌은 알겠는데, 그 어떻게 쓰는지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막상 애들 이렇게 지도를 해보면. 맞아요. 네네. 쉽지 않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분명하게 잘못된 경우는, 이 연구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잘 된 경우. 그러면 이제 그 대학원 사실 이제 연구 개발이잖아요. R&D를 하고, 네, 음, 잡마켓에 나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그 마케팅과 세일즈를 하는 음, 단계에 음, 이르는데, 이제 그때 음. 경험하고 이제 그 좀 더, 그 과정, 그 잡마켓 그리고 그 이후 커리어 과정에서 어떤 여성으로서 특정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있었는지, 나눠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사실 이제 저는 그 박사 논문을 쓸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제 주제라서요. 박사 논문을 쓸 즈음에 이제 그 석사 때부터 오랫동안 이제 만났던 남자친구, 지금의 남편이랑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박사 논문 챕터에 한국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어떤 책을 찾았었어야 됐어요. 50년대 책을 찾았어야 돼서, 이제 필드워크를 하러 이제 한국에 온 김에 결혼을 하고 가겠다라고 지도 교수님께 허락을 받고 왔다가 이제 바로 이제 임신이 되면서 이제 교수님한테 허락을 다시 받고 그러면 1년 동안 휴직을 하고 아기를 낳고 갈게요. 라고 이제 하고 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이 입장에서 너무 순진하게 쉽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애는 이제 여기서 뭐 시부모님이나 친정 어머니께서 키워주시고 나는 가서 박사를 받고 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낳은 엄마가 애를 놓고 어딜 간다는 건 이제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고독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님께 그 양해를 구하고 어차피 논문 쓸 때는 사실은 이제 혼자서 쓰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논문을 썼고요. 그래서 어떻게 논문을 썼냐면 애를 이제 조금 키우고 나서 이제 한국은 어린이집을 일찍 받아주니까 어린이집에 9시에 애를 이제 보내고 그리고 4시 반 정도에 찾아옵니다. 그 시간 동안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 이제 구립도서관에 가서 그 논문을 쓰는데 옆에 보면 이제 토익 치는 대학생이 있고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대학생이 있는 사이에서 혼자 막 논문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논문을 오래 쓸 수밖에 없었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죠. 사실은 논문을 혼자 쓰는 거라고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동료들이랑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서 아이디어가 막힌 거를 좀 해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논문 말고 친구 논문 듣다가 뭔가 되게 방법론적으로 딱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이제 그 학계의 환경이라는 게 장점인데, 저는 이제 혼자서 그거 쓰다 보니까 그게 없어서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잔마켓을 미국에서 나갈 수는 없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 박사 논문을 쓴다고 할 때부터 이제 미국 잔마켓은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한국에서 바로 취업을 하겠다라는 이제 결정을 그때 이제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박사를 받고 이제 한국에서 박사 실업자로 이제 취업 강사를 하고 연구소에 소속이 되어 있긴 했지만 사실 연구소가 뭐 국책연구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신분이 있는 거고요. 이제 강사로서 혹은 연구소의 이제 연구원으로서 그 비정규직 이제 그 학자의 길을 한 1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뜻깊게 그때는 근데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러니까 그 중첩 때는 마이너리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정규직이고 비전임이고
그리고 막 박사를 받고 왔고, 그리고 떤 이제 퍼블리케이션이 별로 없고, 근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중첩된 이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단순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성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실제로 취업을 할 때, 그러니까 첫 직장을 입사했을 때 여성 연구자라서 제가 손해를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제 첫 직장이 이제 인천대였는데 거기서는 아주 공정하게 정말 실적과 그다음에 이제 그 잡톡을 보고 저를 이제 뽑아주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뜻밖의 내가 여성 연구자로서 차별받고 있거나 이게 뭔가 유리천장이 있다고 느낀 건 저는 전임 교수가 되고 난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틱한 사연이 있는데 약간 사례가 있는데요. 사연이 아니라 실예가 있는데 입사 첫날이에요. 입사 첫날이고 이제 개강 첫날이다 보니까 단과대 전체 이제 점심 회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단과대 뭐 이런 회의 보고하고 그리고 신임 교원들 인사하는 자리가 제일 중요한 점심 식사였는데 옆에 과에 나이가 많으시는 교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정치외교학과 용감해 여자를 뽑았어.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아, 그걸 대놓고, 대놓고 대단하네요. 2017년에 이게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대단하네요. 네. 2017년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근데 입사 첫날 제가 거기서 뭐라고 싸울 수 없잖아요. 신임 교원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아, 이게 현실이구나. 라고 이제 느끼면서 그분과 나중에 대화할 이제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자 교수들은 자기들이 강사인 줄 알아. 수업만 하고 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네, 교수의 장점은 뭐 수업만 하고 가도 되고 어디든 연구만 하면 되는 게 장점인데 그걸 어떻게 이제 윗세대들이 바라보시냐면 육아를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퇴근이 이르죠. 그리고 학교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담들이나 학계에서 해야 되는 어떤 부담들을 할 수 없는 이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이제 어떤 환경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없는 부분이 있고, 물론 요즘은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10년 전이네요, 벌써. 이제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 시간 싸움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학계에서, 학회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뭐 세미나를 하고, 학교 프로그램을 하고 할 때, 뭐 3시, 4시에 가서 아이를 픽업해 와야 한다고 하면 사실 학회 활동하기 쉽지 않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 성별 자체에서 주는 바이어스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지만 그거는 저는 점점 옅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는 여성학자의 입장에서 시간 싸움 그리고 이제 체력 싸움, 에너지 싸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님 음, 말씀하신 그 현대의 많은 전문직들이 이제 그리디 프로페셔널한 그 워크잖아요. 기본적으로 시간을 굉장히 유연하게 또 많이 사용해야 되는 직업이고 교수하는 직업도 연구자하는 직업도 사실 그런 부분이 많죠. 네. 저는 저보다 네,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훨씬 더 바쁩니다. 그러시죠. 그렇지만 근데 그 여성은 남편이 아무리 도와줘도 그 기본적으로 육아를 하게 되면 생물학적으로 감당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사실이지 않은가.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맞습니다. 특히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어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런 게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오히려 동료학자들보다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뭐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여학생들이 어떻게 박사를 하면서 결혼하고 애 낳고 이거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매니지 하세요?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다 닥치면 한다. 다 된다.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닥치면 다 하게 되어 있다. 약간 뭐 대책 없지만 사실 진짜 그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박사를 받고 잔마켓 나가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게 오히려 사실은 좀 더 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이가 어릴 때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아무리 이제 아빠가 있어도 엄마가 물리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그 어떤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 커리어, 그러니까 잔막해 나가는 상태이면 이게 사실은 좀 더 매니지하기가 어렵고 저는 오히려 학생일 때 아기가 아주 어렸기 때문에
내가 박사 논문을 오래 쓴 건 애를 보느라 그랬다라고 이제 변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이제 익스큐즈가 있었던 것도 있고요. 또 음, 좋은 음. 점은 저는 시간관리법을 이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학부생 때부터 계속 학교에만 있었으니까 직장 생활 해본 적도 없고 학교에만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장점이자 단점이 언제나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의 구애가 없고 오늘 밤을 새도 되고 그럼 내일 뭐 어디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이렇다 보니까 약간 시간을 마치 무한한 자원처럼 썼던 것 같아요. 특히 대학 박사과정 할 때는. 그래서 저는 박사과정 할 때 이틀에 한 번씩 잤거든요. 24시간을 아니고 아, 그건, 36시간을 계산해서 그건 자고 이제, 이랬어요. 정말 건강을 그렇구나. 망치는, 네, 어, 네. 요즘 리딩 속도가 느리니까, 수업 전에 리딩을 해가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안 맞으니까 시간을 오래 쓴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있다가, 아이를 키우고 논문을 쓰고 잔마켓을 나가 있으면서, 어쨌든 9시부터 4시 사이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거나, 아이가 학교를 가 있는 이 시간을 내가 모든 오늘 해야 될 일을 끝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있으니까, 진짜 집중해서 일을 하고 그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커리어에 손해가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몰랐을 혹은 좀 더 그 고민하지 않았을 여러 가지 효율성을 좀 배웠다라는 거는 이제 큰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의 안정감은 진짜 이거는 뭐 측정할 수 없는 가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저는 뭐, 상대적으로 네, 네. 몸은 힘들지만 외롭진 않아요. 네, 네, 외로울 시간이 없어. 없죠. 외로울 시간이 없어서. 아니, 저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는 원래 박사 논문이 책이었는데, 그 책을 저 비슷한 시기인가요? 저도 박사 과정 4년차 때 애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논문 학기부터 이제 논문 쓰기 시작할 타이밍부터 쭉 애를 키운 건데, 그래서 책은 포기를 했고, 지도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아, 책은 못 쓰겠다. 이건 책을 쓰면 10년 쓸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논문 3개 그렇죠. 쓰고, 예, 그렇게 해서 박사 논문 정리를 하고 나왔고, 그 책을 이제 완성하려고 하는데, 거의 10년째 쓰고 있는 거죠. 그 음, 책을. 예, 예, 물론 중간에 다른 논문도 쓰고, 뭐, 페이퍼도 쓰고 다 했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느려진 건 느려진 거죠. 그렇지만 또 생산성이 좋아진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정 장소, 시간 이런 거 구애받지 않아요. 그냥 심지어 예를 들어서 뭐 애 학원 갔는데 아니면 학교 갔는데 그 차 안에서 10분 주어지면 논문 쓸 수 있어요. 차 안에서.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어떤, 저는 그걸 야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야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내가 당장 오늘 마감인데, 뭔가 막 책상에 앉아서 못한다. 그래도 되잖아요. 노트북만 있으면 다 되는 그런 숨만 쉴 이제, 수 네, 있으면 돼요. 효율성, 야성이 생기죠. 네. 아, 그러면 이제 연구에 대한 얘기로 넘어와서 아, 연구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다 할 순 없고 그냥 가장 자랑스럽고 애정이 가는 연구 하나 하고 이제 그건 과거형이죠. 그 다음에 지금 진행하는 연구 중에 가장 기대되고 재밌게 느끼신 연구가 있다면 이렇게 한 가지씩만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가장 자랑스럽고 애정이 가는 연구는, 이건 너무 이게 가장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AJPS에서 나온 새마을 운동에 관련된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학계에 있지 않은 저의 친구들에게 이 논문과 이 논문의 의미를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 묘비에 이 논문 제목 쓰고 죽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리어 하이가 이 논문이고요.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권위주의 시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새마을 운동이죠. 농촌 지역에 이게 처음에는 뭐 비료포대를 나눠주면서 시작된 것들이 나중에 이게 자리를 잡으면서 그러니까 그 새마을 운동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지역에 현금을 줍니다. 그 새마을 지원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현금을 차등 지급을 하고요. 당연히 퍼포먼스 베이스로 지급을, 그러니까 그 잘한 마을에 현금을 좀 더 많이 주는 식으로 현금을 권위주의 정부가 이제 뿌리는 거죠. 보통 근데 정치학에서 권위주의 정부가 어떤 지역에 물질적 혜택을 주는 그것을
이제 뭐 클라이언털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조금 더 이제 좀 더 거칠게 표현을 하면 보트바잉, 그러니까 투표를 매표 행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개인에게 집중된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인종 집단이나 특정한 지역에 그냥 주는 그런 매표 행위와 달리 이건 어쨌든 어느 정도 객관적 평가에 바탕한 현금 살포인 거죠. 그래서 약간 권위주의 부패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 정부가 하는 것 같은 어떤 현금 지원, 뭐 복지 정책 혹은 이제 그 분배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무엇한 약간 되게 독특한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 새마을지원금을 받은 지역들이 그러면 집권당에 더 많이 투표를 했을까? 이게 큰 연구 질문이고요. 이제 당연히 70년대 당시에 새마을지원금을 많이 받은 동네일수록 후보 대통령이 있었던 민주공화당에 투표를 많이 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 논문이 재미있는 건 그게 민주화가 되고 30년이 지난 민주주의 한국에서도 영향을 미칠까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던 거는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나왔던 대선을 보거든요. 그래서 70년대 새마을지원금을 많이 받은 지역일수록 그게 한참이 지나 민주화가 한참이 되고 난 2012년 선거에서도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를 더 많이 한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이제 권위주의 유산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경제적 배분을 했던 대통령의 딸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어떤 혜택들을 기대하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지지를 하는, 그래서 이제 권위주의의 유산이 민주화된 이후에 어떻게 민주화가 공고화된 나라의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적으로 봤을 때 권위주의와 민주주의를 쭉 관통하는 어떤 사회 현상을 다룬 연구들이 많이 없어요. 이게 사실은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워낙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연결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새마을 운동과 새마을 지원금 자료가 그 이제 책자로 저 깊숙이 묻혀져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저 이제 그 양현주 교수님께서 그걸 가져오셔서 제가 그걸 디지털화를 하고 그거랑 이제 그 읍면동 단위의 선거 자료랑 다 이제 붙여서 이제 없던 자료를 발굴해서 새로 만들어냈다라는 점. 그래서 요 두 가지 점들이 이제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아마 그래서 좋은 저널에도 나오고 뭐 상도 받고 네, 그런 영광의 순간이 있었네요. 이게 시작이죠.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어떤 연구 하시나요? 네, 그 새마을 지원금 논문의 후속 연구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후속은 그 새마을 지도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마다 마을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 지도자들이 중앙에 연수를 받으러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독재 정부의 프로파간다를 열심히 이제 배우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효과를 보는 연구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건 새마을 지원금의 이제 그 같은 선상의 후속 연구입니다. 그거 말고 요즘은 이제 진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하나의 연구 분야가 딱 정해져 있고 그 분야를 깊이 파는 식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 정치에서 벌어진 오만 일들을 다 공부하는 그런 이제 약간 정신없이 공부하는 스타일이라서요. 그래서 좀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최근 연구들은 전부 다 한국민주주의 위기 연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개업 이후에 갑자기 광장에 등장한 이 극우 집단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작년, 올해 이제 계속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어 하는 거는 이제 성인지 감수성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성주의와 젠더 발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젠더 센시티브 한지가 사실은 이제 그 대중이나 시민 선호 차원에서 성차별에 대한 해결 문제를 결국은 제도로 정치로 풀어내는데 중요한 행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뜻밖의 이제 그 한국에서 젠더 정치 연구들은 이제 대중의 인식, 유권자들의 인식에 대한 것 진짜 많은데 요즘 많이 하는데
정치인들의 인식이나 정치인들의 행동에 대한 건 조금 아직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저랑 공저자분들이랑 같이 해서 저희 국회 회의록을 다 전수를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제 그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여러 15명의 조교들과 함께 저희가 일종의 이제 기준점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기계학습을 시켜서 그래서 전체 회의록을 통해서 봤을 때 뭐 어떤 의원들이 어떤 상황에서 뭐 어느 소속 정당 의원들이 조금 더 젠더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발언을 하고 혹은 젠더 감수성이 매우 낮은 발언을 하는가 이런 게 지금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둘 다 약간 그 발화 아니면 그 하여튼 뭔가 좀 더 딱 숫자로 명확하게 보이는 걸 넘어선 연구도 많이 넘어가는 것 같네요. 그 새마을도 그렇고 젠더도 그렇고 숫자도 딱 봤을 때 쉽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그렇게 재밌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네. 네, 네. 그 이제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네.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고 싶었냐면 어, 한국에 가서 그 받는 그 질문 중 하나가 전 이건 역시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면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뭐 이런 거예요. 뭐 유학 갈 때, 뭐 대학원 지원할 때 SSCI 논문이 있어야 되느냐? 어, 음, 네, 뭐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일단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일단 퍼블리케이션 필요 없고 워킹 페이퍼만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SSCI 이런 거는 그냥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선 얘기를 하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도 않는 그런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페이퍼를 읽어봐요. 실제로 페이퍼를 음, 읽어보고, 워킹 페이퍼 예를 들어서 라이닝 샘플을 내면 그걸 다 읽어보기 때문에, 그 박성경 교수님 논문이 제가 인터뷰한다고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흥미가 있어서 읽어본 거고, 그렇게 읽어봐요. 그 제가 잔마케에 있을 때 저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신 그 유펜의 그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저는 딱 한 번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예전에 썼던 논문 중에 하나 읽어보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셔서 그것 때문에 인연이 돼가지고 계속 서 연락도 하고, 심지어 제가 그 학계에 떠나서 데이터 과학자 이럴 때도 같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또 뭐 근황을 나눈 적도 있고, 근데 그건 그냥 단순히 그분이 그 페이퍼를 읽어봤기 때문이다. 근데 그렇게 한다. 실제 페이퍼를 읽어보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좋았지, 그 부분이 재미있었지, 이제 그런 거를 그리고 본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학자들이 약간 어, 자기 직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통 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직업이죠, 사실. 그래서 만나면 그런 얘기를 또 해요. 걔가 그 페이퍼를 썼는데 재밌더라. 맞아요, 밥 먹다 맞아요, 그런 얘기 해요, 맞아요. 밥 먹다가. 박성경 교수가 그 논문을 썼는데 재밌었지. 그게 그런 개념이었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모인 곳이 학계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제 대학원이다. 뭐 그런 분위기가 좋을 맞아요.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뭔가 대학 입시하듯이 너무 그런 방향,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그런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박사님 교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좋은 연구를 하고 그 묘비에 새기고 싶은 논문을 저는 묘비에 제 논문을 새기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그런 느낌으로 연구를 계속하면 좋을 것 같다. 최근에 이제 네. 연구 뭐 가르치시는 거 계속 하시지만 그 칼럼도 쓰시고 좀 뭔가 좀 다시 좀 이게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기가 있는지 아니면 최근에 어떤 활동하고 계시는지 잠깐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2024년에 이제 비상계엄이 그 이제 연구자로서 저의 어떤 존재의 가치에 대한 고민을 새로 하게 되거든요. 너무 거창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한국 정치를 전공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한국 민주주의의 건강성에 대한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되게 낙관적인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비교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물론 한국 민주주의가 문제가 많고 한국 정치의 단점이 엄청 많지만, 사실 많은 신생민주 국가들이랑 비교해 보면 되게 잘하고 있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비상계엄이 저한테 그 이제 저의 낙관적 전망을 완전히 이제 깨준 거죠.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사실은
학자로서도 충격이었고, 뭐 당연히 이제 하나의 시민으로서도 충격이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제가 생각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제 물론 생각을 바꾼 건 나중에 이제 지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당시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진짜 분노의 힘으로 뭐라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탄핵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4월 전까지, 12월부터 4월까지 그 5개월 동안 내가 정치학자로서 뭔가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다 한다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에서 그 정치학자들끼리 돌아가면서 집담회를 했었거든요. 주로 대학의 포스트를 중심으로 교수님들이 나와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대한 분석, 뭐 전망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쭉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열심히 기획하고 제가 나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언론사에서 대담 요청 오는 것도 다 했었고 원래 잘 안 하거든요. 안 했었고.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어떤 대중적인 어떤 기관들에서, 그러니까 이제 연구자들이 하는 그런 학회나 세미나나 학술 토론 말고, 뭐, 뭐 시민사회 단체나 어떤 뭐 지역 모임 이런 데서 뭐 대담이나 토론 같은 거 불러주시면 가고요. 그리고 이제 칼럼을 쓰게 된 것도 사실 이제 그런 선상에서 이제 요청이 왔을 때 뭐라도 써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이제 했던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뜻밖의 이제 학자가 사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분노의 힘으로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일단 뭐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시위는 못 나가고 직업인으로서 일도 해야 되고 하지만 내가 시위에 나가는 것보다 학자로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훨씬 더 기여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뭐라도 하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지금 1년 반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방향성이 맞는 것인가? 이게 어떤 사회적 가치가 있는가? 혹은 나의 커리어에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가? 이런 고민을 이제 요즘 좀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특히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에게 기대하는 어떤 부분과 이제 연구자로서 우리가 어쨌든 이제 대학에 소속돼 있고 연구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혹은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이제 자기 직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훈련받았고 생산해낼 수 있는 거랑 갭이 너무 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학계에서 뭐 미국 대학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한국 대학은 너무 기계적으로 논문을 몇 편을 내는가 그리고 내가 낸 논문의 영향력 지수가 몇 점인가? 이런 걸로 다 이제 저희가 평가를 받거든요. 그걸로 승진을 평가받고, 뭐 그걸로 이제 호봉 승급이 되고, 뭐 이렇다 보니 사실은 그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사회와 담을 쌓고 마치 이제 그냥 보통의 직장인들이 자기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계속 논문을 쓰는 게 가장 좋은, 그러니까 비용적으로 봤을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처럼 지금 많이 대학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가 세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어떤 비평을 하고 또 정책 제안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무가치한 일로 지금 인센티브 구조가 바뀌어져 있거든요. 단순히 무가치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게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죠. 그 나중에 이제 뭐 출마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쉽게 이제 뒷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정도로 지금의 대학 구조가 되게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개엄 이후에 이제 뜻하지 않게 조금 대중적 접점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기자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시민사회 단체에 가서 토론을 가면 거기 이제 시민사회 운동가들, 활동가들 아니면 일반 시민들까 이제 질문을 받고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연구자에게 기대하는 건 완전 다르더라고요. 이분들이 기대하는 건 그러니까 제가 학부생일 때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 거야? 라는 거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답이 뭐 통계적 유의성 물론 중요하고 뭐 가설의 엄밀함 물론 중요한데 이분들은 그게 궁금하신 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되게 그러니까 어떤 그 약간 사이다 대답 같은 걸 원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뭐 헌법을 어떻게 바꾸면 이거 막을 수 있어요? 뭐 이러든지. 그래서 선거법 바꾸면 뭐 이렇게 되나요? 라든지 이런 이제 약간 A를 넣으면 B가 나오나요? 약간 이런 식의 질문도 많이 듣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연구자라면 아주 오랜 연구를 통해서 A를 넣으면 B가 안 나오고 C가 나옵니다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A를 넣고 B가 나오는 과정은 연구자가 열심히 연구를 하는 거고, 그게 이 학계에서의 집합적 지식이 다 모여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한 측면, 혹은 뭐 정치개혁의 한 측면, 혹은 뭐 제도의 한 측면을 엄밀하게 이해했다면 그것을 잘 대중적 언어로 풀어서 실제로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혹은 어떤 입법안 같은 것들로 만드는 과정을 도와줘야 되는 혹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엄밀한 연구를 대중적 언어로 잘 풀어서 세상에 보여주는 것도 연구자의 역할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이제 와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전 시대 때 소위 석학이라고 불렸던 교수님들을 요즘 많이 생각해요.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뭐 제가 학생일 때나 더 예전에 보면 뭔가 한국 사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소위 이제 석학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뭐 이제 언론사 지면 한 면을 통 틀어가지고 막 인터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막 방향성을 제시하고 소위 말하는 거대 담론들을 막 얘기하시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약간 사기 같기도 하고 거짓말 같기도 하고 저렇게 쉽게 풀리는 게 없는데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음, 한편으로는 아, 그분들도 나름의 어떤 학문적 기여의 입장에서 엄밀한 어떤 이제 그 학문적 언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셨었던 걸까라는 제 생각도 좀 들고요. 뭐가 좋을지 저 전문가로서, 이게 꼭 정치학이 아니라 어느 분야든 전문가로서 대중에게 나가는 게 어떤 건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정치학이니까 너무 정치 얘기만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그 최근에 기후위기 관련돼서 공론화위원회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그 기후위기 하시는 분들이랑 되게 많이 만나서 일반 시민들에게 기후위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이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공론화 수기민주주의 하는 과정을 같이 했었거든요.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 기후위기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 기후위기 하는 학자들에게 뭐 이제 앞으로 그 지구 온도가 뭐 몇 년 지나면 1도가 오른다, 1.5도가 오른다, 0.5도가 오른다, 엄청난 논쟁이더라고요. 근데 그 엄청난 논쟁의 과학적 과정을 어쨌든 추격하고, 그래서 1.5도가 되면 우리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하는 그 합의를 하는 학자들 내 과정도 엄청 지난했지만 그 1.5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도 엄청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해내시는 게, 하는 게 또 연구자의 그 사회적 가치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을 네, 많이 합니다. 그, 아니, 저도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 이유는 저는 한번 그 교수를 하다가 그만두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잖아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대학교 때 꼭 교수를 하겠다는 생각 안 해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우연히 그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이 길에 온 경우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존경스러운 직업 회상이 저는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아이를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 같은 분들, 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집에서도 이렇게 말 안 듣는데 학교에서는 더 심할 텐데 그거를 다 통제하고 또 가르치고, 그 세상에 정말 중요하고 좋은 일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학자의 연구는 사실 많은 부분들이 그 자기 만족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질문이 있고 그것을 답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 대학원 때도 제 친구들 중에 정말 똑똑하고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연구도 훨씬 잘하던 친구 중에 그 아예 그 학교를 떠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큰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거기에 대한 환멸. 자기 음, 만족만을 위한 커리어를 할 거면 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느냐 하고 갔어요. 아니, 저도 약간 그런 느낌에서 학교를 떠났던 게 있고요. 그래서, 근데 다시 돌아온 이유는 내가 연구를 하더라도 뭔가 그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앞까지는 아니더라도 방향 정도는 내가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저도 그런 점에서 뭐 답은 없지만, 그 맥락의 고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이것도 역시 학자들의 그런 마인드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박사 과정이 쉽진 않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좀 건방져지는 것 같아요. 각 박사를 하게 되면. 맞아, 니들이 맞아, 박사를 맞아, 해봤어? 약간 이런 마인드? 저는 그게 맞아. 정말 그 위험하고 그 뭔가 독한 생각이, 그러니까 독소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힘든 거 진짜 많아요. 그렇지, 육아도 맞아. 힘들고 그 정말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박사 과정만 힘들다고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이 경험한 인생에서 박사 과정만큼 힘든 게 많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음, 그거 외에도 힘든 것이 정말 많고 내가 박사 과정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그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만 몸을 담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정말 많아요. 모르는 것도. 그거를 그 근데 사회 문제 해결이나 정책 문제 해결은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정말 다양한 지식이 그런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는 부분도 있고 내가 전문성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인정인 것이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 주변에 그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책 문제 해결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좀 약간 키워주는 분위기고 그런 사람들이 음, 사실 좀 스타로서 학계의 스타로서 음, 그러니까 요즘에 음, 석학이라고 하는 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예전에는 무슨 어, 뭔가 정의, 뭐 사회 이런 거에 큰 담론을 이끄는 게 석학의 맞아. 느낌이었다면 제가 느끼기에 요즘 미국의 석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문제 해결을 앞장서서 해결하는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상도 많이 받고 펠로우십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로 인정을 많이 받는데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러면 논문을 탑저널에 페이퍼를 많이 내야 되느냐 뭐 그랜트를 잘 써야 되느냐 제가 들었던 조언은 이거였거든요. 정말 겸손해야 된다. 너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음, 겸손하게. 그러니까 음, 그 사람들이 학교로 오라고 하지 말고 네가 가야 된다. 음, 음, 예. 너가 그 예를 들어 기후 변화를 연구하면 그 그분들 초대해서 내가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네가 그 사람들 있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누가 음, 들어가서 거기서 배우는 걸 목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또 같이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음, 그러니까 우리도 근본적으로 시민이죠, 사실. 네, 그분들도 근본적으로 시민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은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제가 볼 때, 교수 사회가 교수하는 직업이 너무 높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 느낌에는. 근데 과연 그럴 주제가 되느냐, 자격이 되느냐, 저는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나머지 이제 두 개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그 연구가 항상 하기 좋으신 건 아니잖아요. 네, 저도 싫을 때가 그렇죠. 정말 많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네. 아, 거의, 연구하기 싫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뭐 매번? 항상?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이러니죠. 그렇게 연구가 좋아서 평생을 하면서도 막상이 또 하려면 싫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마감이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감 급하면 하기 싫고 안 싫고를 생각을 할 수가 없이 진짜 너무 급하니까 일단 무조건 하고요. 근데 약간 네, 그래도 마음 잘 안 잡히면 타이머 켜고 많이 합니다. 이제 뭐 요새 워낙 그런 앱 같은 게 잘 돼 있잖아요. 포모도로 앱 같은 거 있어서 일단 한번 켜고 켜고 너무 공부가 하기 싫으면 10분을 못 버티더라고요. 그러면 10분밖에 내가 못했어라는 걸 이제 반성하고 정신 차리고 그러고 이제 한 그 타임만 넘어가면 이제 다시 이제 엔진이 붙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쭉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뭐 마감이 안 급하다. 오늘 안 해도 큰일 안 난다. 그럼 저는 그냥 놉니다. 저는 사실은 안 놀고 연구를 했으면 훨씬 더 훌륭한 학자가 됐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 거의 주기적으로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저 에세이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과학 책은 연구에 연결되니까 이게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고, 소설은 또 너무 무거워서 조금 그렇고, 이제 가벼운 에세이 좋아해서, 일단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음주 독서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거 한잔 마시면서 에세이 책 읽으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약간 인생의 유일한 낙이고요. 그렇게 이제 약간 스트레스 좀 풀고 나면 뭐 또 그다음 또 다음 날 되면 또 뭐 할 수 있게 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그 은퇴하실 시점에 이제 어떤 연구자이자 교육자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이 뜻밖의 가장 어려웠는데 은퇴 생각을 아예 안 해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장
뭐지?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교육자로서의 이미지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학생들이 저를 되게 좋아라 하는 것 같은데 동시에 되게 무서워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덜 무서워지면 좋겠다. 저는 친절하게 한다고 마키아벨리, 하는데, 마키아벨리. 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받는 것이 낫다. 조금 애들이 덜 무서워하게 좀 편안해지면 좋겠다. 뭐 정도고요. 연구자로서는 이게 진짜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 성과 이런 거 말고요. 제가 느끼는 저의 만족도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갭을 갭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이제 이 갭이 맨 처음 말씀드린 그 갭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높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래서 욕심도 막 많고 이상은 높은데 성실하지 못해요. 제가 되게 게으르고 노는 거 좋아하고 뭐 드라마도 좋아하고 소설도 좋아하고 뭐 당연히 음주도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 성실하게 하면 그 갭이 안 줄어들 텐데 그게 못 줄이는 거예요. 그 스스로 항상 괴로워하거든요. 그 이제 이상과 현실 간의 갭을. 근데 좀 이제는 좀 성실해져서 그 갭을 줄였다. 은퇴할 때쯤 되면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치만큼 좀 간 성과가 나오면 좋겠다. 이게 뭐 좋은 저널에 나오고 막 남들이 되게 좋아하는 논문을 썼다 보다 스스로 그 어떤 그 평생의 어떤 그 딜레마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스스로 행복할 것 같고요. 이제 밖으로 보이는 연구자로서는 이제 생각해 보니 제가 어떤 기점에서 한국 사회의 중요한, 특히 정치에서 중요한 어떤 순간들이 제 인생을 바꾼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로 써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당연히 뭔가 언제나 한국 정치는 다이나믹하니까 또 뭔가 터질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일개 시민이 아니고 학자로서 잘 냈으면 좋겠다. 그런 논문이 한두 개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뭐 많은 논문을 써도 결국 기억되는 논문은 몇 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한 세 편만 남겨도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예, 네, 여전히 그 몇십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인용될 수 있는 논문을 세 편만 써도 학자로서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그쵸, 그쵸. 네. 어쨌든 놀고 싶으실 텐데 노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도 해주시고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